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박미옥이라고 해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고 지금은 조용히 집안일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들 하나를 잘 키워 좋은 대학 보내고 몇 년 전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세상 참,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장을 보려고 동네 대형마트에 갔죠. 밀가루, 된장, 두부,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정육 코너 앞에서 고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낯익은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여자 직원이었어요. 예전부터 자주 뵀는데 그날따라 눈빛이 이상했죠. 저기 사모님. 혹시 그분이 사모님 며느리 맞으세요? 직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우리 며느리요? 맞는데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며칠 전 그분이 이곳에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가신 물건이 좀 이상했거든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직원이 급히 말했어요. 무슨 물건인데요? 제가 다시 물었죠. 죄송해요. 직장 규정상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진심으로 조심하세요. 직원이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뭐길래, 뭐가 그렇게 이상했길래 그 직원이 그런 눈빛으로 경고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라도 나한테 뭐라도 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됐죠. 며느리는 요즘 자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어요. 방문을 꼭 잠그고 택배는 직접 나가서 받아오고 부엌에서 무슨 약통 같은 걸 숨기듯이 넣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마트에 다녀오더니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죠. 거실을 지나서 부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는 장바구니에서 정체불명의 작은 약병을 꺼내더니 식탁 밑에 설치된 캐비닛 안에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그걸 본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음식에 뭔가를 넣는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좋아하시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그 미소가, 그 말투가 평소처럼 다정했는데 저는 자꾸만 그게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 앞에 앉아 고등어 조림을 바라보는데 젓가락이 도무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 작은 약병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왜요,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죠. 응,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맛있다며 몇 번을 리필했고 아들도 눈치 없이 잘 먹었죠. 저는 그저 입안에 넣은 듯 마는 듯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마트에서 산 그 물건은 뭘까요? 왜 숨겨뒀을까요? 마트 직원은 왜 그렇게까지 경고했을까요? 그리고 내일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어도 될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부엌 아래에 몰래 숨긴 그 약병, 마트 직원의 의미심장한 경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의 그 웃음까지.
이건 분명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 약병의 정체를 꼭 확인해 보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 며느리는 집 앞 피부과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부엌으로 가는 제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현관문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식탁 아래 캐비닛 문을 열었어요. 그 속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플라스틱 병이 있었죠.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프로메타진. 낯선 단어였어요. 그 아래엔 수면 보조, 정신 안정이라는 설명이 작게 적혀 있었죠. 몸이 굳었어요. 왜 며느리가 이런 약을 몰래 사서 부엌에 숨긴 걸까요? 그때였어요. 문득 뒤통수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요. 저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죠. 천장 모서리, 전에는 없었던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구멍 안엔 렌즈처럼 반짝이는 게 있었고, 그건 분명히 CCTV였어요. 이게 뭐야? 제가 중얼였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거기에 그런 게 설치돼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절대 방범용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책장 위, 장식장 옆, 벽지 뒤에 미세하게 삐죽 튀어나온 렌즈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 방에도 있는 건가?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커튼봉, 조명, 벽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옷장 안천장에 감춰진 또 다른 렌즈를 발견했어요. 그건 명백하게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증거였죠. 온몸이 떨려왔어요. 왜 이런 걸 누가 무엇 때문에?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피부과에서 연고 받아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저는 깜짝 놀라 약병을 재빨리 원래 자리에 넣고 부엌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닫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그 미소 뒤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어머님, 왜 땀이 이렇게 나셨어요? 설마 열이라도 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다가와 제 이마를 만지려 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덥네.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옷장 안의 CCTV 렌즈를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눈을 감고도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며칠을 잠 못 자고 버텼어요. 집안 어디를 돌아다녀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며느리의 식사 제한조차 무섭고 같이 사는 가족인데도 숨 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불안해하는 걸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하고 살갑게 말 걸고 제가 멀어질수록 가까이 다가왔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오전에 외출을 하고 오후 늦게 돌아온다며 집을 비운 날이었죠.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그 애가 방에 숨겨둔 노트북을 확인하겠다고요. 그 방 문을 조심히 열었어요. 결혼한 후 우리 아들과 함께 쓰는 방인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아들은 거의 방에 없는 것 같았어요. 거의 며느리 혼자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자 노트북이 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니 다행히 비밀번호 없이 열리더라고요. 처음엔 아무 파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탕화면 한쪽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폴더가 있었죠. 이름은 단순히 일기였어요. 클릭해봤어요. 그 안엔 날짜별로 정리된 워드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하루하루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6월 17일 아침 된장국에 넣음. 효과 없음. 6월 18일 저녁 미역국에. 식사 중 멍한 표정. 반응 괜찮음. 6월 20일 오늘은 안 넣음. 다시 또렷해짐. 조절 필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제 음식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병, 수면 보조제, 정신 안정제. 그걸 일기처럼, 실험처럼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파일도 있었어요. 관찰 메모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거기엔 저에 대한 내용이 빼곡했어요. 오전 10시 거실에서 혼잣말함. 오후 2시 같은 드라마 재방송인 줄 모르고 2번 봄. 밤 9시 방 안에서 벽을 오래 바라봄.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제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색 기록을 열어봤어요. 그건 정말이지 소름 그 자체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 유도 음식, 정신적 이상 증세 만드는 방법, 시어머니 입원시키는 법, 치매 간병 보험 적용 조건. 이게 다 뭐야? 제가 속삭였어요. 그건 단순한 검색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결국엔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 순간 노트북 화면 아래쪽에서 조명이 깜빡였어요. 웹캠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가? 제가 중얼였어요. 그 짧은 불빛 하나에 저는 노트북을 재빨리 닫고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돌아왔고 저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던 척 그녀를 마주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맞고 왔어요. 어머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이젠 제가 언제부터 정신이 이상했다고 꾸며낼지도 몰랐거든요. 괜찮아. 집이 제일 편해.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제 반응을 시험하듯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듯 했어요. 며느리의 컴퓨터에서 본 그 기록들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날 관찰하고 반응을 기록하고 치매 유도 약물까지 투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눈으로 본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혼 35년을 함께 해온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무심한 남편이라도 이 정도면 함께 고민해 줄 줄 알았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입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이 쿵쾅대며 두근거렸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방에서 노트북을 봤어요. 거기에 내 일상이, 내가 먹은 음식들이 적혀 있었고 무슨 약을 몰래 넣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게다가 CCTV도 집안 곳곳에 있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또 며느리한테 괜한 의심하는 거 아냐? 그 애가 무슨 CCTV를 달고 약을 넣는단 말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 직접 봤어요. 며느리가 내 반응을 일기처럼 적었고 음식에 뭘 넣었다고. 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맥주를 꺼내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며느리는 착하고 성실한 애야. 당신이 오히려 피해망상처럼 구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제가 피해망상이라고요? 이 모든 게 제 상상이라는 건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억눌렀어요. 차마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며느리 편이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이미 이 집에서 저는 예민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남편한테 기댄 기억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마저도 절망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살갑게 다가오고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아들은 항상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와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이 집에서 저만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제가 진짜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새벽 거울을 봤어요. 제가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거울 옆에 작게 붙어 있던 스티커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녹화 중. 그건 제가 사용하던 화장대 거울이 아니라 몰래카메라였어요. 화장대 거울 옆에 작게 붙은 녹화 중 스티커 하나.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집은 이제 제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 감시의 눈은 매일 저를 따라다녔고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갇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설치한 그 몰래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증거를 모으기로요. 그래야 남편도 아들도 세상 누구라도 제 말을 믿게 될 거니까요. 첫 번째는 화장대 거울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거울 뒤를 들춰보니 초소형 렌즈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손끝이 얼얼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떼어내 검은 상자 안에 숨겼어요. 두 번째는 거실 장식장 위였어요. 평소에는 청소도 잘하지 않던 곳이라 무심코 넘겼었는데 조심히 손을 뻗어 장식품을 밀어보니 그 안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마치 제 일상을 영화처럼 찍기 위한 무대 같았죠. 그걸 떼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찍혔을까? 내 울음, 내 혼잣말, 내 눈빛까지 다 기록됐겠지. 며느리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정말로 저를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 아니면 더 무서운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는 제 방 옷장 안천장이었어요. 며칠 전 발견했던 곳이죠. 이번엔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열었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장비를 발견했어요. 작은 SD카드가 꽂혀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손끝에 전율이 오르며 마치 스릴러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며느리 방. 그곳은 제게 있어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장소였어요. 며느리 방은 항상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고 그 깔끔한 외형 뒤에 도대체 어떤 어둠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침대 밑, 화장대 뒤, 스탠드 조명 속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책상 아래쪽 멀티탭 선 뒤편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장비와 연결된 전선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딸깍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저를 발견했죠. 그녀의 표정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어요. 너가 뭘 숨겨놨는지 확인하려고. 내 방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상상에 사로잡히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 말만 반복할 거야? 이젠 그만 좀 해. 내가 바보로 보여.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제 방 뒤지는 거, 이젠 증거로 남길게요. 경찰에 말할 준비되셨죠?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연기도 없었어요. 그건 분명한 적의 표정이었고 저를 향한 냉소였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없이 방을 나왔어요.
손에는 제가 모은 카메라 부품들과 SD카드들이 들려 있었고 그 무게는 몇 그램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처럼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하나하나의 장비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 증거들만 있으면 며느리의 모든 악행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SD카드 속 파일을 열어보려던 순간 그 안에서 며느리 혼자가 아닌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SD카드를 노트북에 꽂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CCTV 저장 영상 폴더와 녹음 파일 폴더가 있었고 전 고민도 없이 바로 녹음 파일로 들어갔어요. 클릭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신 상태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지?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어제도 혼잣말하면서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어요. 조금만 더 흔들어 놓으면 이번 사유 충분할 거예요. 그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명백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럼 예금 통장 분리시키는 건 어때? 아들한테 상속 얘기 꺼냈다면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완전히 알아챘어요. 남편.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말 꺼내면 거부하니까 요양원 들어가면 법적으로 보호자 전환도 되잖아. 그럼 모든 자산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테고.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하고 계획적이었어요. 그 뒤엔 둘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숨이 세차게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 남편, 제 며느리,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응. 제 자산을 노리고 제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눈앞의 현실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며느리를 감싸고 제 말을 무시하고 제가 예민하다는 듯 말했던 그 모든 순간이 다 연기였어요. 당신들 대체 언제부터 그랬어? 제가 속삭였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온몸이 떨리도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들었어. 너랑 그리고 내 남편이 무슨 짓을 꾸민 건지.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런 피해망상에서 못 빠져나오셨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다 녹음돼 있어. 다 증거로 남아 있어. 이제 그 입 닫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 방을 뒤지고 몰래카메라 훔치는 영상. 그것도 증거가 되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알았어요. 이 싸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절대 져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했어요. 평생을 가정에 바치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집온 며느리까지 딸처럼 대했는데 돌아온 건 감시와 배신, 그리고 나를 없애려는 계획이었어요. 이젠 나도 끝까지 가보려고. 제가 중얼이었어요. 이 집, 이 가족, 이 인생이 더는 제 인생을 삼키지 못하도록요. 며느리와의 대치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녹음 파일, SD카드, 몰래카메라 장비들. 그 모든 증거를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당장 내일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우리 얘기 좀 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 사람 뭔가를 알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들었든 CCTV가 없어졌다는 걸 눈치챘든 확실한 건 지금 이 대화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묵묵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도 알았겠지. 우리가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했나 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학교 선생이었다고 했을 때부터 알았어. 연금, 적금, 부동산. 당신 혼자 벌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 그때부터였지. 당신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게.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다고요? 남편은 소파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랑 같은 거 나도 해보려고 했지. 근데 그게 되나? 난 원래부터 계산적인 놈이었어. 그리고 당신도 몰랐을 뿐 그 눈빛으로 다 드러났어. 자기 재산은 죽어도 안 내놓겠다는 사람.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손잡자고 했던 거예요. 나를 미친 사람 만들고 입원시키고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가겠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거든.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당신 아들한테 상속 넘기면 우리 쪽으로 들어올 테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본심이었어요.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일어섰어요. 몰랐으면 다행이지. 이제 알았으니까 포기 좀 해. 당신도 이제 늙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남겨진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고 단지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어요. 괜찮은 투자였다는 말. 제 인생 전체가 그 한마디로 조롱당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사랑 말고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고요. 법이든 언론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대로는 못 끝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남편과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어요. 저는 식탁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한 폴더에 정리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몰래카메라 사진, 약병 정보, 그리고 며느리의 일기 캡처본까지. 그리고 조용히 경찰서 민원 신고 창을 열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요즘 인터넷 많이 하시네요.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어요. 아주 많이 불편하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제가 말했어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어머님, 경찰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식사라도 하시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이 어쩐지 이상했어요. 음식 얘기를 꺼내는 그녀의 표정이 언제나처럼 다정한데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그때였어요. 주방 한편에 두고 온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트 직원이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제발 조심하세요. 오늘 오전에 며느님, 그분이 농약 사갔어요. 그거요, 일반 가정에서는 안 쓰는 종류예요. 제 직감인데 뭔가 이상해요. 마트 직원이 급하게 말했어요. 농약이요? 확실해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리고 결제하면서 혼잣말도 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지, 이런 말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마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남편과 며느리가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거실로 향하려는 순간 부엌 뒤편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발견됐어요. 라벨은 없었고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아보니 익숙하지 않은 강한 약품 냄새가 풍겼어요. 그리고 냉장고 옆에 두던 찬장에서 약봉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거기엔 프로포설이라는 약명이 적혀 있었죠. 수면 유도와 의식 소실을 유도하는 마취제 성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 진짜로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누군가 제 손목을 움켜잡았어요. 여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무거웠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신고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너만 빠지면 다 편해져. 남편이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진짜 날 죽이려고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명확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어요. 내가 먼저 경찰에 말할 거예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다가오더니 제 앞에 물잔을 하나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효과가 아주 확실하거든요. 며느리가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도 노트북도 증거 자료도 모두 가방에 담고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이 집에 더 머물면 저는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짐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와 가장 믿고 싶었던 하지만 가장 멀게 느껴졌던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요. 며느리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음식에 약을 넣고 남편과 함께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농약까지 샀다는 경고 전화까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 그럴 수 없어. 아들은 속삭이듯 중얼였어요.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어요.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흔들리는 아들. 그렇지만 이제는 감정에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가 믿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지켜드릴게요. 같이 집에 들어가요. 내가 다 확인하고 내가 막을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다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얼굴이었고 남편은 술에 젖은 얼굴로 저를 외면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어요. 며느리는 싱크대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억지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식탁 위를 정리했어요. 조용히 시작된 저녁 식사. 오늘 메뉴는 된장국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엄마 된장국 스타일로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 저는 그 안에서 독을 봤어요. 분명 그 국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식탁에 놓인 4개의 국그릇. 아들의 그릇엔 파가 둥둥 떠 있었고 제 그릇은 유난히 맑았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손을 떨며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떴고 저는 재빨리 제 국그릇과 남편의 국그릇을 바꿨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다시 자리에 앉은 남편은 국을 들이켰고 며느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식탁 아래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거실 천장에 붙은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며칠 전 확인해뒀거든요.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어 숟갈을 뜬 뒤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손으로 목을 움켜쥐며 고개를 휘젓기 시작했어요. 여보. 남편이 입을 벌리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다급함보다 혼란에 가까웠어요. 왜 자신이 준비한 음식에서 남편이 반응하는지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건 내 국이었어. 너가 준비한 그 국, 원래는 내가 마실 거였어. 제가 말했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결국 식탁 위로 쓰러졌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 아빠 를 외치며 응급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식탁 위, 그 국그릇. 그 속에 들어간 건 증오였고 탐욕이었고 결국엔 죗값이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눈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CCTV가 작동 중인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모든 게 기록됐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일이 낱낱이 담긴 그 영상이 이 집의 마지막 진실이 될 거예요. 남편이 식탁 위로 고꾸라진 후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처럼 변했어요. 아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응급 전화번호를 눌렀고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였죠. 그녀의 눈빛은 슬픔도 죄책감도 아니었어요. 그건 실패한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한 혼란 그 자체였어요. 몇 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부검 동의서에 서명했죠. 남편의 시신은 조용히 들것에 실려나갔고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경찰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고인과 대화하신 분이시죠? 경찰이 말했어요. 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식사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남편 그릇을 바꿨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님이 그 국에 뭔가 넣은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순간 경찰들이 모두 멈춰섰고 아들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걸 봤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CCTV 있잖아요. 그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어머님이 몰래 국그릇 바꾸고 무슨 액체를 흘린 것도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확인해보죠. 모두 그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은 집안에 설치된 CCTV 저장 장치를 수거했고 잠시 후 영상 확인이 시작됐어요. 영상은 선명했어요. 식탁에 앉은 4사람, 부엌에서 마지막 국을 끓이던 며느리,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가 국그릇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남편의 원래 국그릇을 들고 가는 며느리. 그녀가 손에 작은 스포이트 같은 걸 쥐고 있었고 그걸 국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명백하게 찍혀 있었죠. 영상 속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아무도 보지 않는 걸 확인한 뒤 국그릇에 투명한 액체를 떨어뜨렸고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식탁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그 장면에서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영상이 멈추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저거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본 너의 진짜 모습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은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경찰은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수갑을 꺼냈어요. 이 영상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야 제정신이 든 듯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어요.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며느리가 오열했어요. 그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한 계획가가 아니었어요. 망가진 얼굴,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모든 죄가 드러난 자의 껍데기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 한편 의자에 앉아 침묵하는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요.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남편의 사망 원인은 농약 성분의 급성 중독이었고 식사 직후 복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CCTV 영상과 독극물 구매 내역, 그리고 마트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져 명백한 살인미수 혐의와 고의적 계획범으로 구속됐어요. 그녀는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번 조사관이 왜 시어머니를 노렸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저 자리에.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어요. 자리 하나 지키는 일이 누군가에겐 그렇게 미운 일이었을까요? 남편의 장례는 조용히 아주 쓸쓸하게 치러졌어요. 친척 몇 명이 형식적으로 들렀고 저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오래전에 제 눈물은 말라버렸거든요. 아들은 장례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끝내 유골함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늦었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봤더라면.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아들이었고 난 엄마였잖아. 내가 감당할 몫이었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가 한 번이라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바라봤다면 달라졌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그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이젠 단둘뿐이었고 식탁은 조용하고 적막했어요.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랑 여기서 같이 새로 시작해요. 아빠도 없고 그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서라도.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고 오랜만에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여기엔 내 웃음도 기억도 안 남아 있어. 난 떠나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전 찍은 가족 사진 하나.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젊은 저와 남편, 그 사이에 아들을 안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애초에 없던 일처럼요.
짐을 챙겨 나오는 제게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라도 연락 줘요. 어디에 계시든 엄마는 내 엄마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란 사람은 끝까지 아들이란 존재에 기대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가방 속에 넣은 가족 사진이 자꾸 흔들렸지만 저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어 근처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사진은 기억이 아니라 무게였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차례예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을 아는 건 오직 저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새로운 도시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남쪽 끝 외딴 바닷가 마을. 바람은 하루 종일 느릿하게 불었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저는 동네 작은 주택에 방 하나짜리 집을 얻었어요. 거실엔 오래된 소파와 낡은 TV, 그리고 주방 창문 아래엔 예쁜 화분 2개를 놓았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걸 느꼈어요. 동네 주민들도 조용했어요. 동네 슈퍼 할머니는 매일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라며 묻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아들과도 가끔 전화만 주고받았고 멀리서 안부를 전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후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켜둔 채 혼자 국을 끓였어요. 해가 거의 저물어 갈 즈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지방 번호도 저장된 이름도 아니었죠. 처음엔 안 받으려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들려온 건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듣기 싫었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녀였어요, 며느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전화했니? 제가 말했어요. 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을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연극대사를 읊듯 말하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감옥에 있지 않았니? 어떻게? 제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제가 어머님처럼 똑똑하지 못했잖아요. 증거도 있었고 계획도 미숙했고. 그때는 제가 졌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요, 어머님이 다시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이긴 얼굴을 하고 사는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말은 칭찬도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시험하고 조롱하고 흔들기 위한 말이었죠. 혹시 날 찾고 있는 거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신 곳에 꽃집이 하나 있죠? 노란 해바라기 화분 앞에 분홍색 장화가 있던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 그 장화는 어제 제가 텃밭 정리하다가 놓아둔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화분은 저희 마당 울타리 바로 앞에 있었죠. 너 어딨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뚝 하고 끊기는 소리와 함께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역추적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불 꺼진 집 안에서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과연 그녀가 여기에 진짜 온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협박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과거는 결코 쉽게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문을 잠그고 살아요. 잠든 듯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척 버티는 거죠. 상처는 잊히지 않아요. 복수는 끝났어도 마음엔 자국이 남아요. 그 자국은 다시 덧나지 않도록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모든 중년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요.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남편도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도 등을 돌리고 칼끝을 내밀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따뜻하게 다가온다면 그게 바로 의심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진심은 소리내지 않아요. 계획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언제든 함정이 될 수 있죠. 다만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절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걸어온 그 지난 시간, 그건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뜨거웠던 진짜 인생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